안녕하십니까. 12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사회복지조사론 제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14번 문제에서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어줄 것입니다. 앞에 있는 문제보다 조금 더 쉬운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이렇듯 이 난이도는 좀 조절해서 나와요. 그래서 문항의 곤란도라고 하는데요. 문항의 곤란도가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까지 골고루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도 너무 쉽게도 출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골고루 섞여 있는 문제다. 특히 문제의 난이도나 문제의 곤란도가 가운데, 즉 중에 해당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다 풀어내시려면 여러분들이 좀 너무 깊이 있는 공부나 너무 간단한 또는 심플한 형태의 학습 방법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출 성향에서 꼭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과학적 조사입니다.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 했습니다. 힌트가 이제 과학적 조사에 있는 건데요. 자,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갈등,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그걸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할게요. 조사만 하면 윤리적 갈등이 해결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윤리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 받는 게 뭐예요? 슈퍼비전이잖아요. 상급자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는 슈퍼비전이 필요한 거지 여기서 조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 결혼 이주민 조사 시 결혼 이주민이 있어요. 자, 조사할 때 연구자의 문화적 편견을 검토하고 싶을 때 네,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 이주민을 조사할 수 있잖아요. 과학적 조사를 할 때요. 자, 이 연구자가 문화적인 편견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검토해 보고 싶을 때, 예, 이 과학적 조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 대표자의 응답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지, 대표성이라고 하죠, 이것을. 대표성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을 때 이것도 조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 생각나세요? 질적 분석이라 했죠? 질적 분석이라 했습니다. 정성평가가 체계화하고 싶을 때, 네, 과학적 조사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질적 분석을 체계화할 때 많이 쓰는 게 근거 이론에 입각한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선임사회복지사의 경험적 지식이 타당한지를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선임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경험적 지식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타당한지 않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조사로 가능합니다. 자, 인터뷰를 해볼 수 있겠죠. 선임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이 경험적인 지식이 타당하지 않은지를 타당도라고 하면 되죠.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볼 때 우리가 과학적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번의 답은 1번이에요. 윤리적 갈등,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할 때는 슈퍼비전이 필요한 거지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조사만으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14번의 답은 1번이 답입니다.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과학적인 방법이라 했습니다. 연역법, 귀납법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옳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연역법적 논리의 상대적 우월성을 지지한다 라고 했어요. 연역법은 양적 연구에서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양적 연구 학자들과 질적 연구 학자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1번 지문을 질적 연구 학자들이 보면은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연역법적 논리의 상대적 우월성을 지지한다라고 했어요. 과학적 방법이. 그러면 질적 연구학자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논리적인 방법인데 그 논리적인 방법에 바로 연역법과 귀납법의 상호 보완이죠. 연역법과 귀납법의 상호 보완이에요. 연역법과 귀납법의 상호 보완. 자, 이러한 시각이 필요한 거죠. 연역법 플러스 귀납법. 이 두 가지는 아신 대로 상호 보완적 관계거든요. 상호 보완적 관계,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과학적인 방법에서 윤리적인 실천. 여러분,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윤리적 실천이 되나요? 아까 제가 바로 앞에서 그랬잖아요. 과학적인 조사가 과학적인 방법인데, 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윤리적인 딜레마를 해결하는 윤리적 실천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윤리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슈퍼바이저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그 사회복지사의 많은 경험 이런 것들이 바로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는 거지 과학적인 방법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지식은 잠정적이라는 태도에 기반한다라고 했어요. 과학적인 방법의 특징 중에 뭐가 있죠? 수정 가능하다라는 게 있어요. 수정 가능하다. 자, 확률적 결정론이다. 확률적 결정론에 따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지식은 잠정적이다. 확정된 게 아니라 잠정적인 태도에 기반한다. 맞습니다. 연구의 반복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반복해야 되죠. 반복해야 됩니다. 선별적 관찰에 근거한다. 선별적 관찰은 오류입니다. 잘못한 거거든요. 오류예요. 그래서 선별적 관찰도 문제가 됐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지문까지를 잘 알아놓으시면 좋겠는데 3번 지문이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학적인 방법만으로 윤리적 실천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2번 지문은 오답 노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15번의 답을 3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 조사 방법이 있죠. 빅3, 우편조사, 전화조사, 대인면접조사가 있는데 이 전화조사, 그 자리에 관찰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전화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자, 쉽습니다. 보세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게 무엇입니까? 자,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 일반적으로 우편조사의 응답률이 가장 높다. 대면 면접조사. 대면 면접조사가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화조사를 할 때 전화를 했지만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응답률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인 면접조사는요,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회수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수율이 높다. 회수율이 높은 거, 응답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면접조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편조사와 전화조사는 자기 기입식 자료 수집 방법이다. 자기 기입식 자료 수집 방법에 전화조사는 없어요. 전화조사는 아니에요. 전화는 전화로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전화를 통한 사람이 기입하는 거죠. 연구자가 기입하는 거라 자기 기입식 자료 수집 방법은 아니에요. 대인면접조사에서는 추가 질문하기가 가장 어렵다? 쉽죠. 추가 질문 용이하다. 추가 질문이 가장 용이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 응답자, 멀리 있는 응답자에게는 우편조사가 좋겠죠. 우편조사보다 대면 면접조사가 더 적절하다. 틀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끊어보세요. 대면 면접조사가 가장 적절하다 그랬어요. 네, 어린이나 노인은 전화 어렵고요. 그 다음에요, 우편조사도 어려워요. 그래서 대면 면접조사가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번의 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16번 문제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구 설계 내용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자, 사례 문제가 되겠는데요. 옳은 것 찾기에 여러분, 우연한 사건이 나왔고요. 두 번째, 도구 효과가 나왔고요. 세 번째, 실험 대상자의 상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 성숙 효과가 나왔고 선택 효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실 효과, 상실 요인 하면은 외적 타당도가 아니라 내적 타당도 요인이 저해 요인이에요. 선택을 잘못한 것도 마찬가지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아니라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라 말한 경우가 많아요. 아셨죠? 따라서 문제 지문을 보는 순간 두 개를 탈락시켰어요. 1번, 2번, 4번 중에서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죠. 지진에 의해서 정신적 충격에 빠진 재난지역 대상 위기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기 개입 직전과 그 다음에 후, 개입 후에 한 달 만에 각각 동일한 척도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정도에 대해서
측정하여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척도로 했다 합니다. 동일한 척도로 했다 합니다. 뭐죠? 검사 요인. 무슨 요인? 검사 요인. 자, 검사 요인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 검사 요인이 없죠. 검사 요인은 우선 해당이 안 됩니다. 검사 요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한 달 만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입하기 직전과 개입 후 한 달 만에 각각 동일한 거라 했어요. 시간이 한 달 흘러갔어요. 시간이 한 달 흘러갔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릴 수 있는 거 뭡니까? 네, 성숙 요인입니다. 무슨 요인이다? 성숙 요인이라고요. 근데 성숙 요인이 여기 있죠. 4번이 성숙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 문제에서는 두 가지의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게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에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17번에서 잘못된, 옳은 부분이죠. 옳은 부분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척도로 했으니 검사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검사 요인은 들어가지 않고, 그럼 여기 있는 도구 요과는 뭐예요? 다른 척도라는 거예요. 도구 요과는 다른 척도라는 거예요. 동일한 척도가 아니라 그 점이 차이점이죠. 검사 요인과. 자, 17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또 사례 문제 나왔어요. 꼭 알아놓으시고요. 1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척도에 관한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여주는 문제,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 나왔고, 의미 분화 척도 나왔고, 리커트 척도 나왔고, 거트만 척도 나왔고, 서턴 척도가 나왔어요. 이렇듯 5개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꼭 정리하세요.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누적 척도의 한 종류입니다. 서열화하는 거죠. 서열화. 누적 척도 해보세요. 시작. 누적 척도. 이가 누적 척도를 우리가 서열화 척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강도에 따라서 서열화한다. 인종 간 거리를 가까운 곳에,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거리로 이 서열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적 척도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트만 척도도 누적 척도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트만 척도도 누적 척도의 한 종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척도와 연관성 있는 것은 거트만, 보가더스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강도에 따라 서열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의미 분화 척도는 아시죠? 한 쌍의 반대가 되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매우 즐거운, 매우 슬픈. 매우 기쁜, 매우 슬픈.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즐거운, 우울한. 뭐 이런 식으로 양쪽에 반대가 되는 형용사 쌍을 사용하는 게 의미 분화 척도 맞습니다. 리커트 척도, 강문항은 등간 척도다. 아니죠. 리커트 척도는 서열 척도예요. 리커트 척도는 서열 척도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거트만 척도는 강문항을 서열적으로 구성한다. 거트만 척도도 서열적으로, 강도에 따른 서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강도에 따른 서열 맞습니다. 서턴 척도는 개발하는 과정은 리커트 척도와 비교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 사전 문항 평가를 해야 돼요. 서턴은 사전 문항 평가를 합니다. 순서대로 할까요? 사전 문항 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척도치를 구하고, 가중치 척도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본설문을 합니다. 무슨 설문한다? 본설문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서턴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은 그래요. 자,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18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1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이 문제의 별표 2개 정도 치시고요. 자, 독립변수가 있는데요. 독립변수는 원인이 되는 변수잖아요. 이 원인이 되는 변수는 모든 형태의 척도가 가능합니다.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모든 척도가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명목, 뭐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명목 아닙니까? 서열화, 뭐 학교라든지 학점이라든지 학위라든지 이런 거요. 소득의 수준도 이게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등간 척도에 들어갈 수, 뭐 지능지수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능지수 같은 경우가 등간 척도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독립변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비율 변수의 대표적인 게 소득 아닙니까? 소득 수준은 서열이지만 소득은 비율 척도에 들어가요. 이런 게 다 독립 변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맞고요. 매개 변수는 끊어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이게 독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독종. 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끼친대요. C라는 녀석이. 이게 뭘까요? 네, 외생 변수 아닙니까? 외생 변수라든지 아니면 억압 변수라고 하는 게 있죠. 외생 변수나 억압 변수 이런 것들이 바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네, 탈락이에요. 매개 변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통제 변수는 종속 변수와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 아니죠. 통제 변수는 종속 변수와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가 뭐 비슷한 소득일 때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뭐예요? 예, 비슷한 소득일 때 소득이 뭐예요? 통제 변수라 했잖아요. 이것을 통제했을 때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영향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절 변수가 있습니다.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에 영향을 끼친다가 아니라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때 거기에 조절하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게 조절 변수입니다. 그러면은 독립 변수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요? 선행 변수란 게 있어요. 선행 변수가 그래요. 그림으로 그리면요. 선행 변수가 있고 이게 독립 변수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로 가는 거죠. 그림이 이렇게 돼요. 선행 변수의 그림이. 그래서 선행 변수라 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조절 변수가 아닙니다. 종속 변수의 수는 끊어요. 외생 변수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외생 변수의 수와 상관이 없고 종속 변수의 수는 대개 우리가 하나로 잡아요. 독립 변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종속 변수는 하나예요. 물론 그 밑에 하위 변수는 많을 수 있지만 종속 변수의 숫자는 하나로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았죠? 외생 변수의 수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19번에서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독립 변수의 모든 형태의 척도, 명, 서, 등, 비 모두 다 활용될 수 있습니다. 1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 제가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죠. 이런 변수 문제가 최근에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변수 문제 많이 풀었어요, 여러분. 이 변수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가 나왔어요. 내적 타당도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인과관계죠. 즉 인과성이에요. 인과성을 검증하는 것을 내적 타당도라 하고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실험 요인 이외의 대안적 설명을 배제하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실험 요인은 프로그램의 요인을 말해요. 프로그램 요인을 말하고요. 이외의 대안적 설명을 배제한다. 그게 바로 외생 변수 통제입니다. 여러분, 인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외생 변수를 뭐 해야 된다고 배우셨죠? 통제해야 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거예요. 대안적 설명이 바로 어떤 대안이 설명을 해버리면 안 돼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는데 어떠한 대안이 양쪽에 영향을 줘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배제하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외생 변수 통제라 해요. 맞아요.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제가 인과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우연한 사건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연한 사건이 바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영향을 배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일반화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네, 외적 타당도입니다. 일반화가 뭐라고요? 외적 타당도예요. 내적 타당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 20번에서 4번 지문이 잘못된 거고요. 통계적 회귀도 마찬가지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에요. 그것이 배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앞에서 문제 있었죠? 자, 이러한 문제가 지금 잘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계속 나왔었어요. 답은 4번이에요. 제가 왜 이 문제 풀기 쉬웠다라고 하냐면 일반화가 나오면 외적 타당도거든요. 인과관계 나오면 내적 타당도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알았다면 이 문제 푸는데 얼마 시간 안 걸립니다. 20번의 답은 4번입니다. 21번 문제 들어갑니다. 21번 문제는 노인의 우울에 관하여 연구할 때 조작적 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검증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검증 가능하게, 측정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명확하게 쓰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조작적 정의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울 척도밖에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노인의 우울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데 그걸 조작적 정의화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울 척도죠. 설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작적 정의 단계. 그걸 찾아내면 돼요. 옳은 것 찾기 해당하는 거니까. 자, 사전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하죠. 국어 사전이요. 자, 이거를 참고해서 우울을 명확히 정의한다. 이건 개념적 정의라 해요. 이걸 뭐라 한다? 개념적 정의라고 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번 탈락입니다. 노인의 우울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울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선행 연구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선행 연구를 쭉 보는 것입니다. 조작적 정의 단계가 아니에요. 자, 여기 척도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우울 관련 척도를 탐색한 후에 선정한다 그랬어요. 이겁니다. 척도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척도는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진 설문지 아닙니까? 그래서 척도를 선정하는 것,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바로 조작적 정의화 단계라 합니다. 3번 지문이 맞네요. 우울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차이에 대해서 조사한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우울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검증하는 단계가 되겠죠. 검증하는 단계. 그 다음에 우울한 노인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론적인 배경에서 충분히 우울한 노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러한 현황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조작적 정의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3번입니다. 3번이 바로 조작적 정의 단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4번, 5번 이거는 조작적 정의와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대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때나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기 전에 선행 연구를 탐색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우울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차이를 조사한다. 이거는 이제 조사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조사 연구의 과정에서 조작적 정의 단계라고 한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척도를 선정한 거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에 우리 시험에 조작적 정의 문제가 너무 잘 나와요. 그러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될 게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검증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쓰는 것이며 이것은 척도를 선정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1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도 쉬운 문제인데요. 설문지 작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폐쇄형 질문에 응답 범주는 포괄적이어야 되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포괄성이라 해요. 포괄성. 설문지 작성의 원칙이 있잖아요. 포괄성의 원칙, 상호, 배타성의 원칙, 논리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응답자의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이 작성돼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쉽게 쓰라는 거예요. 예, 쉽게 쓰라는 거예요. 응답자의 이해 능력을 고려해서 이해 능력도 떨어지는 분한테 전문용어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회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1번도 맞고요.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상호 배타성이 있어야 됩니다. 상호 배타성은 모든 지문에서 폐쇄형으로 됐을 때 1번부터 7번까지 있다. 그러면 상호 배타는 1번과 2번에 같이 똑같은 게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상호 배타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상호 배타성. 제가 상호 배타성을 위한 설문 하나 볼게요. 당신의 직업군은 그랬어요. 당신의 직업군은, 자, 폐쇄형 들어갑니다. 1번 전문직, 1번 전문직 하나만 골라야 돼요. 2번 사무직, 자, 3번 블라블라, 4번 블라블라 이렇게 들어갔어요. 5번 기타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폐쇄형 질문 아닙니까? 여기에서 내가 전문직이면서 사무직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상호 배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만 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호 배타성은 있어야 됩니다. 심층적이고 질적인 면접은 끊어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층 질문, 질적 질문, 면접을 할 때는 개방형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중 질문은 배제해야 됩니다. 이중 질문을 우리가 보통 쌍열 질문이라 하거든요. 무슨 질문? 쌍열 질문이라 해요. 가설도 쌍열 가설이 있잖아요. 쌍열 가설이나 쌍열 질문은 이중성이 있어서 이게 답변을 받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받기가 어렵죠. 질문지를 작성할 때 이중 질문은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즉 쌍열 질문은 배제하는 게 좋아요. 답은 3번입니다. 자, 22번 문제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이 답입니다.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박스 문제인데요. 비확률 표집이 나왔습니다.
확률 표집에서 앞에서 질적 연구의 사례 표집이 있었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비확률 표집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 라고 했어요. 표집틀이 없는 경우 사용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표집틀이 없을 때 그래서 비확률이에요. 표집틀을 구할 수 있으면 확률을 하겠죠. 표집틀을 구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비확률 표집이다. 대표적인 것 눈덩이 표집이죠. 눈덩이 표집이라고 합니다. 눈덩이 표집, 이것을 일명 누적 표집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비확률 표집은요, 자기적으로 뽑아요. 더 쉬운 말로 할까요? 인위적으로 뽑아요.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뽑기 때문에 여기에서 편견, 우리가 보통 편의현상이라고 하죠. 편의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의현상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 빈번히 활용되는 방법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질적 연구는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비확률 표집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의도적 표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가나다 모두 맞습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소수를 사례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고 그래요.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확률 표집이에요. 확률 표집은 다수를 하고요. 대표성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라번 지문만 틀렸네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틀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런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이 답입니다.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표집 방법의 문제인데요. 자, 서울의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표본은 서울시 각 구별 복지관 종사자 비율에 따라 결정적 힌트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결정된 인원수를 자기적으로 결정적 힌트 두 번째 나왔어요. 여러분 각 구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서울시잖아요. 서울시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어요. 이 구의 복지관의 종사자 비율이 있습니다. 종사자 비율, 이게 바로 모집단의 비율이 되겠죠. 자, 모집단의 비율에 따라 뽑는다는 거예요. 모집단의 비율에 따라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 뽑는데 결정된 인원수를 자기적으로 표집한다 그랬어요. 자기적은 인위적이라 그랬죠. 자기적은 인위적, 무작위의 반대말 아닙니까? 그러면 무작위가 확률 표집이니까 자기적은 뭐예요? 아까 했던 비확률 표집이란 말이에요. 비확률 표집에서 모집단의 비율에 따라서 뽑는 게 뭡니까? 할당 표집입니다. 무슨 표집이다? 할당 표집,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할당 표집은 층화 표집과 연관성이 있죠. 자, 비례 층화 표집이란 게 있어요. 모집단의 비율에 따라서 무작위적으로 각 계층에서 뽑는 것, 이게 바로 비례 층화 표집인데, 자, 각 계층의 모집단의 비율에 따라서 각 계층에서 인위적으로 뽑는 게 뭐예요? 할당 표집이죠. 그래서 할당 표집과 비례 층화 표집은 사촌지간이에요. 비례 층화 표집은 확률 표집이니까 무작위로 뽑는 거고, 할당 표집은 비확률 표집이니까 인위적 자기적으로 뽑는 거예요. 답은 1번 할당 표집이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할당 표집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례를 했는데요. 할당 표집과 비례 층화 표집, 즉 층화 표집을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할당 표집이 있고 군집 표집이 있고 그 다음에 개통적 표집이 있고 비비례 층화 표집이 있습니다. 비비례 층화 표집은 모집단의 비율과 다르게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덩이 표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적 표집이라 했죠. 비확률 표집 중에 하나고 연구 대상자를 찾기 힘들 때 뽑는 게 눈덩이 표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24번의 답은 1번입니다. 25번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척도가 나왔어요. 척도가 안 나올 리가 없죠. 명서 등비에 대한 사례 문제는 해마다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내는 것 같습니다. 척도의 종류를 바르게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교육 수준입니다. 수준의 동그라미요. 중졸이야, 고졸, 대졸 이상. 우리가 수준하면 생각나는 게 서열 아닙니까? 서열이에요. 수준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연수입니다. 교육 연수, 정규직을 받은 기간 무슨 년이라 했어요.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그러면 0년. 그 다음에 1년 받았다. 1년 이렇게 되죠. 이 연수 나오면 비율이죠. 절대 0점이 있습니다. 비율 변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규직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쓸 때 0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출신 고등학교 지역이라 했습니다. 자,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출신 고등학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다 다르겠죠. 다릅니다.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서 첫 번째 교육 수준의 수준이 중요하고요. 여기 연수가 중요하고요. 여기에서는 지역이 중요해요. 이것만 봐도 답이 나와야 돼요. 서열, 비율, 명목을 찾으면 돼요. 여기 있네요. 서열, 척도, 비율, 척도, 명목, 척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25번 문제는 사례 문제인과 동시에 명서 등비,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25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복지조사론의 25문제 25번까지 마지막까지 제2강 강의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 방법론이 좀 어려웠습니까? 그러면 아직 개념이 안 잡힌 겁니다. 개념 정리를 철저히 하시면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사론이 어렵다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시면 돼요. 그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조사론을 정복하는 가장 첫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방법론에서 고득점으로서 꼭 다가오는 시험에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